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오늘은 폭락장 대비 플랜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헝다그룹이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시가 급락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는 중국발 리먼브라더스 사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앞으로 폭락장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생각하는 폭락장의 대비 플랜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나락가고 있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마 최근의 하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저는 나락가고 있지는 않고요. 네. 피터 린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미 치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치유될 필요는 없었고 다행히도 저는 나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연할 수 있는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자산은 사지 않고 두 번째는 평소에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않는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흔히들 요새 유행하고 있는 TQQQ 같은 그런 3배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요런 방법들도 있고요. 나스닥을 산다거나 혹은 테슬라 같은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나스닥이 좀 고평가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나스닥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사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은 할아버지의 투자법 같지만 인덱스 펀드에 주로 투자를 하고 버피동의 이야기를 좀 따르는 편이고요. 워렌 버핏이 이런 원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돈을 잃지 말자.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자. 요 원칙을 저도 가장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을 좀 따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무리한 투자는 지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포지션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께도 저 사람이 왜 버틸 수 있는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주식 중심의 현금을 보유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자산 분배를 보시면은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정 부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이나 금, 부동산, 원자재 같은 대체 자산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기엔 좀 큰 비중이긴 하지만 주식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좀 더 주식의 변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은 약 20%, 18.5%라고 되어 있는데 20% 정도를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하고 최근 발생했던 그런 하락이나 1년 전에 발생했던 급락 같은 그런 사태 때 매수를 하려고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연한 상태로 좀 주식 좀 싸게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원화에만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화가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달러와 30%, 그리고 중립, 이제 환율이 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인데요. 순수하게 그 지수의 변동만 추종하는 상품에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위안화에도 일부는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위안화랑 원화는 좀 동조화되어 가는 그런 같이 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포지션이라고 봐도 되고요. 4대 3대 3 정도의 비율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율이 변동이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이 최근처럼 많이 올라서 달러화가 조금 비싸졌다 하면은 달러화 자산을 조금 중립 포지션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특정 자산의 포지션이 좀 노출이 많이 되면은 최대한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되어 있을수록 위험성이 낮아지고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접근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사실 말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과거의 위기를 넘어왔는가를 보여드리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계좌는 제가 작년에 그 질병 위기 때
투자를 했었던 그런 계좌고요. 네, 이 구간이 코로나 위기의 구간입니다. 작년에 그 질병 위기 구간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산을 많이 투입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도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산을 투입을 했었고요. 3월 20일 이 구간이 가장 최저점에 해당하는 구간인데 그때까지도 거의 뭐 있는 돈 없는 돈 잘 끌어서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막 주별로 뭐 900만원, 11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금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금도 계속 투입하고 대체 자산도 팔아가면서 주식을 매수를 했었고요. 이때 샀던 자산들이 저의 수익률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냥 평소에 사는 것처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평소에 사는 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오르건 내리건 신경 쓰지 않고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후 기간에도 주별로 계속해서 매수에 투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으면은 그 매수 버튼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시고 제가 했던 것처럼 항상 분할 매수를 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코로나의 최저점에서 모든 금액을 다 넣었으면은 더 성공한 투자를 했었겠지만 분할 매수를 한 거를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 뻗고 주무시려면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들은 과거 앞서갔던 저의 선배 투자자들의 조언을 많이 참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책이나 경제책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요. 제 애초에 전공인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이런 격언이 있었죠. 거리가 피로 물들 때 사들여라. 그 피가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위기에 항상 대비를 해서 저런 앞선 투자자들의 조언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위기를 대비해서 들고 있었던 현금과 대체 자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 때도 비싼 자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비싼 자산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평소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을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 폭락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 나름대로의 플랜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고점으로부터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하락입니다. 이 정도의 하락은 뭐 연 1회에서 2회 정도 있고요. 없는 해도 있는데 사실 뭐 1, 2년에 한두 번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별로 크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평소처럼 분할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적당히 리밸런싱을 해가면서 자산 간의 특정 자산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 이러면은 좀 리밸런싱 정도를 해가는, 저한테는 사실 평소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MTS 보면서 좀 마음은 쓰리지만 좀 하락이 있었네, 그래도 좀 싸게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심한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한 30% 정도 되는 큰 하락. 이 정도의 하락은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오는 하락이고요. 시장에 슬슬 공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주식 토론방에 가면은 글과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이때 바로 아까 그 모아놨던 18.5%의 그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욕심을 내면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기회는 아니고요. 어쩌다 가끔 있는 그런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에서 50% 구간입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온다라고 하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작년에 그 질병 같은 그 정도의 큰 위기고요. 시장 전체가 붕괴가 되고 각국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매일매일 대책을 내놓는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공포가 빠졌기 때문이죠. 이때는 주식 외에 대체 자산들을 팔아가지고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팔아 넘기는 그런 주식들을 사 모을 때고요. 그리고 공포의 절정 단계에서는 사실 제가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전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공포의 절정에 이르러서는 그 자산간의 상관관계에 상관없이 모든 자산이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간 특히 힌트가 될 만한 지점은 단기 채권을 보시면 좀 쉬운데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그런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만기일이 굉장히 짧은 채권들인데 거의 뭐 조금만 기다리면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산들이잖아요. 근데 그 단기채조차 급락한다 라는 시그널은 그만큼 공포가 극에 달해서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나오면 지금 절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겪어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50% 이상의 그런 하락이 온다면 작년 그 질병의 하락보다 더 큰 대공황이나 IT 버블 때의 하락 같은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동원을 해야겠죠. 신용대출도 쓰고 비상금도 털고요. 제가 붓고 있는 주택청약에서도 담보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700만원 정도 부었는데 거기서부터 담보대출을 꺼내 쓴다거나 하는 것들도 방법이고요. 이때야말로 사실 진정한 레버리지를 써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이면 이 상품이 없을 수 있어요. 상폐가 돼가지고 빵원이 돼서 상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이때야말로 바로 적은 금액으로 큰 리턴을 얻을 수 있을 때거든요. 이때야말로 레버리지 상품을 살 수 있을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기를 뒤집으면 기위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유튜버가 항상 하길래 따라해봤고요. 위기는 사실 뒤집으면 기회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항상 상승만 한다라고 좋아지는 마시고 이런 쭉 계속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믿지 마시고 항상 위기에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폭락장을 겪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하는 투자 하시고요. 저는 프리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